요즘 금융권 사람들 만나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누가 가져가냐? 어떤 컨소시엄 줄 섰냐? 어제 톱 기사도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손을 잡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외국환 업무 고도화를 위한 MOU를 맺었죠. 여기에 이미 네이버와 합병을 발표한 두나무까지 더하면 사실상 하나 두나무 네이버 동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판의 배경에는 최대 3천조 원까지 갈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시장, 시늉리지 전쟁이 깔려 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3천조를 여는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3천조짜리 폭탄이 될까요? 오늘 웨브3 머니랩에서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금융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우리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해 미래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기사 안에는 이런 문구도 있죠.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협력을 염두에 둔 구조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크게 세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체인 월렛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 둘째, 해외 송금 결제망 같은 네트워크. 셋째, 준비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 보관 기능입니다. 두나무와 네이버는 거래소, 체인, 지갑, 트래픽, IT 인프라는 넘치지만 은행 파트너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하나금융은 외환 해외 송금에 강점이 있고 업비트와 손잡으면 디지털 자산 접점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죠. 겉으로는 블록체인 해외 송금이지만 속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깔기 시작한 한 수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만 보면 이 난리가 조금 과장돼 보이기도 합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대략 3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USDT와 USDC가 차지하고 있죠. 크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틈새 시장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유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이 몇억 달러 수준이고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0.2% 정도, 유로존 GDP 대비로 보면 0.003%에서 0.0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입니다. 기축통화인 유로조차 이 정도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찍어낸다고 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쓰일 거라고 기대하는 건 꽤 낙관적인 상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3천조 통화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깔려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명목 GDP는 대략 2천조에서 2,500조 원 수준, 통화량 M2는 최근 기준으로 약 6천조 원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정을 하나 올려보죠. 디지털 AI 경제가 본격화되면 전체 GDP의 절반까지가 디지털 네이티브 경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M2 6천조 가운데 절반, 즉 3천조 정도는 디지털 화폐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디지털 화폐 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토큰화된 예금, 증권, 각종 규제 안에 디지털 머니까지 모두 포함되죠. 결국 질문은 3천조 통화풀 중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몇 퍼센트를 먹느냐로 바뀝니다. 1%인지, 10%인지, 혹은 30%인지에 따라 수익과 권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구조 자체입니다. 사용자가 원화를 맡기면 발행 주체는 이 돈을 현금, 은행 예금, 단기 국채 같은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 1대1로 대응하는 토큰을 발행하죠. 이때 토큰 발행의 한계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한 번 만들어두면 이후엔 가스비 정도만 들 뿐이니까요. 반면 준비금으로 모인 돈은 쉬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 계금에서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바로 현대판 시늉리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역할을 국가와 중앙은행이 했는데 이제는 민간 발행업자에게 이익이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잘 나갈 땐 이자와 수수료, 데이터 비즈니스 수익을 민간이 가져가고 위기 때 환매 중단이나 준비금 부족이 생기면 금융안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죠. 즉, 이익은 사유화되고
리스크는 사회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두나무 네이버 동맹을 볼 때는 멋진 홍보문구와는 별개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즉 시뇰리즈를 어느 정도까지 민간에 허용할 것인가? 두 번째, 위기 시 손실이 나거나 뱅크런이 발생하면 누가 어떤 순서로 책임을 질 것인가? 발행사, 은행,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 한국은행이나 정부, 공적기금의 백스톱을 사실상 전제로 깔고 민간이 사업을 확대하는 구조는 아닌가? 이 동맹은 분명 미래 금융을 향한 도전이라는 포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계를 잘못하면 국가 경제에 뇌관을 심어두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숫자만 보면 아직 작습니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유로존 GDP의 0.003에서 0.004% 수준에 불과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초기에는 그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 두나무, 네이버 같은 동맹이 나오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 및 AI 경제가 커지면서 3천조 원에 달할지도 모를 디지털 통화 수요를 선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중 일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가도 시뇰리즈,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자산이 폭발적으로 쌓일 수 있죠. 그래서 법제화의 진짜 쟁점은 누가 사업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나 벌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룰이 잘 설계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잘못 설계되면 3천조짜리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 두나무 네이버 동맹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왜 갑자기 3천조 통화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기회가 될지 폭탄이 될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3천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3천조짜리 국가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벌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먼저 정하는 일입니다. 웹3 머니랩은 특정 코인 매수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런 구조와 리스크를 이해한 상태에서 뉴스와 정책,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 설계의 핵심 쟁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가 실제 법 조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